안녕하세요, 모험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엇갈린다 라는 책의 2장을 읽어봤습니다. 2장의 제목은 끌림입니다. 사랑에 빠진 뇌와 신체의 메커니즘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감정이 아닌 원시적 충동이다. 사랑의 중추는 감정에 관계하는 되뇌 변형계가 아니라 파충류의 뇌라 불리는 뇌관과 되뇌 기저핵에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동물적인 충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이게 일단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가 갑자기 불타오르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리 프롬은 이런 것을 사랑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에리 프롬에 따르면 이런 것은 오히려 두 남녀가 그동안 얼마나 고독한가를 보여주는 표지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사랑은 도파민이 왕성하게 방출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사랑의 감정들은 다 전부 도파민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뇌의 특정 부위를 활성화시키지만 특정 부위는 억압한다고 합니다. 억압되는 부위는 판단을 관장하는 편도핵과 두정, 측두, 결합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맹목적이 되고 애인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애인에 대해서만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수학, 과학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든 좋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왜 앞서 말한 그런 사랑에 관한 시스템이 존재할까? 뇌의 특정 부위는 활성화되고 억압되고, 연구자들의 가설은 나의 상대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결단하면 이후는 헤어지기 전에 중요한 이세를 빨리 갖도록 하기 위해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이 책에 나온 연구자들의 가설은 성욕과 연애 감정이 다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성욕은 상대가 누구든 좋지만 연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든 좋다라는 것이 아닌 점이 연애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애 시스템은 한 명의 상대를 지정하기 위한 구조라고 하죠. 그럼 사랑이 한 명의 상대를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상대를 지정하는 걸까? 그거는 근데 과학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워낙 복잡해서요. 하지만 몇 가지 연구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번째, 여자는 남자를 냄새로 선택한다. 여기서 유명한 티셔츠 실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다큐멘터리에서 실험하는 게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자신과 면역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간에게는 닮지 않은 남학생의 티셔츠는 좋은 냄새를 느끼고 비슷한 학생의 티셔츠는 불쾌한 냄새를 느낀 실험입니다. 근데 너무 달라도 싫어한다고 하네요. 또 추가된 실험에 의하면. 그래서 자신과 너무 달라도 안 되고 또 너무 같아도 안 되고 그런 면역형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중도가 필요한 것 같죠. 그리고 여자는 함께 지나면 월경 주기에 동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를 기숙사 이름을 따서 도미토리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도미토리 효과. 이 메커니즘도 왜 그럴까, 그래서 많은 요소들을 분석해 왔는데 다 아니었고, 결국 유일한 요인이었던 것은 땀 냄새 혹은 무유 냄새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성을 고를 때도 남자는 시각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자는 상대적으로 냄새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남자는 여자의 S라인을 본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허리라인이라고 합니다. 허리라인은 여성의 건강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이 대략 7대 10에서 크게 벗어난 여성은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암, 순환기계 질병은 허리 라인이 작은 여성, 즉 허리와 엉덩이의 차이가 작은 여성일수록 걸리기 쉽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허리 라인은 임신 가능성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엉덩이에 대한 허리의 비율이 10분의 1씩 올라갈 때마다, 다시 말해 잘록함이 적어질수록 임신 확률이 30%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조사에 의하면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또 볼륨 있는 몸매를 선호하느냐, 마른 몸매를 선호하느냐, 이런 취향 차이도 불문하고 7대 10의 비율을 남자들이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또한 과거와 현재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미술 작품을 조사해봐도 평균은 역시 7대 10. 그 중에는 32,000년 전의 그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 역시 7대 10이었다고 합니다. 또 연구자들이 여러 조사를 했나봐요. 그라비아 화보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과 유명 모델의 허리 라인도 조사해봤는데 여기서도 역시 7대 10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를 고를 때 냄새, 아까 얘기했죠? 냄새도 있고 또 기억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감각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5번째, 연애 메커니즘은 언제 태어났을까? 진화 과정에서 여자 골반의 산도는 작아지는 반면에 인간 뇌의 크기는 갈수록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어느 시점부터는 인류가 아이를 미숙한 상태로 낳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때문에 육아에 드는 시간과 수고가 대폭 커지게 되는데요. 육아 기간 중에 식량 확보와 안전 확보를 위해 애인 선별 시스템과 한 사람에게 열중하게 되는 연애 구조가 진화했다라는 게 가설이죠.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그럼 육아를 하는 방법은 언제 성립했을까? 화석을 통해 추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녀 골격 크기의 차이가 그 종이 어떤 사회적인 그룹을 형성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의 수컷이 여러 암컷을 지배하는 할렘형 사회에서는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 일처가 엄격해질수록 암수의 체격 차이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인류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 정도 단계였을 때는 남녀 차이가 상당히 컸다고 해요. 키가 평균 20cm 정도 차이가 났고 몸무게는 한 3-4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만 년 정도 전으로 오게 되면 체격 차이가 현대의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적어도 200만 년 전부터는 일부 일처 혹은 그에 가까운 형태가 보편적이었다. 즉 특정 상대와 연을 맺는다는 현대적 습관이 정립되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이제 직립보행에서 시작된 거죠. 골반이 작아진 것부터가 직립보행에서 시작해서 필연적으로 남녀가 협력관계를 쌓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6번째, 파트너를 연결하는 것은 연애가 아니라 애착. 인류는 어느 시점에서 바소프레신 이라는 호르몬의 수용체를 획득해서 지속적인 애정과 지원을 보장받는 애착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는 게 연구자들의 추측입니다. 동물 실험에 의하면 바소프레신 수용체의 유무에 따라 가족적이거나 플레이보이적이거나 이런 것이 결정된다고 하네요. 또 아이를 미숙하게 낳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에는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자녀에게 전달되고요. 또 기술, 습관, 사회 도덕 같은 문화도 전승이 되는 거죠. 문화의 전승이 아주 중요한 거죠. 아이를 작게 낳고 크게 키운다. 이것이 바로 인간 번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출산과 육아 시스템, 그리고 가족이라는 끈, 이것들을 진화 과정에서 낳게 하고 인류는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까지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